당신은 지금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먼저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용서를 빌어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착한 마음, 그 고귀한 망설임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그 선량함이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당신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낱낱이 고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상처 준 사람에게 절대로 먼저 사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당신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마법의 주문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동화가 아닙니다.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독사가 꿀을 바른 혀를 날름거리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분별한 사과는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됩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지나친 관대함은 종종 약점으로 오인된다. 당신의 사과는 그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는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과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당신을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의 화살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 됩니다. 자, 이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왜 먼저 사과해서는 안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심장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첫 번째, 당신은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교묘하게 당신 탓을 하며 스스로의 양심을 속입니다. 네가 원인을 제공했잖아.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가 예민하게 반응한 거야. 이런 말들 지겹도록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당신의 사과는 그들에게 완벽한 면죄부가 되어줍니다. 거봐,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그러니 우리 사이는 이제 쌤쌤이야.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당신에게 떠넘기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스스로를 경멸하는 자는 경멸하는 자로서의 자신을 존중한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경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의 감정까지 돌봐야 하는 부당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은 온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당신이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할 기회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섣부른 사과는 그들을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악인으로 남게 할 뿐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갑과 을의 관계를 영원히 고착시키게 됩니다. 권력 관계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결정됩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을의 위치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는 불평등한 권력 구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언제든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다음번 갈등에서 더욱 당신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도 사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당신이 먼저 다가와서 사과할 테니까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가치와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의에서 비롯된 사과가 오히려 당신을 얕잡아 보이게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무대응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설정한 존엄성의 경계선이며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스스로의 감정을 부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느꼈던 억울함, 분노, 슬픔, 이 모든 감정은 당신이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사과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감정을 스스로 부정하고 억압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했나 봐. 사실 별일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감정들을 똑바로 마주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사과를 내뱉는 행위는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좀먹게 만듭니다.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고 타인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기분을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 자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위로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온전히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내면의 힘을 되찾고 건강한 자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그들에게 왜곡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는데 당신이 먼저 사과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그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결국 상대방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는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끔찍하고 왜곡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악마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선의는 그들을 더 교활하고 이기적인 괴물로 만드는 자양분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신 혹은 또 다른 선량한 누군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칸트는 너의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보편적인 법칙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만이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는 부조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당신 자신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 그 사람에게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단호한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을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당신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어리석은 조력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모든 갈등에는 핵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사과를 하는 순간 이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과를 하고 말고의 문제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제 대화의 초점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가 아니라 네가 먼저 사과했으니 나도 받아줄게. 혹은 나는 아직 네 사과를 받을 준비가 안 됐어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 옮겨갑니다. 결국 진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당신은 감정적인 소모만 겪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덮어둔 문제는 언젠가 훨씬 더 큰 악취를 풍기며 다시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문제의 핵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너의 그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어.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버리고 진정한 소통과 해결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섣부른 봉합은 더 큰 흉터를 남길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해본 적 있습니까? 억울함과 분노가 들끓지만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혹은 더 큰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억지로 미안하다고 말해본 경험, 그때 당신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아마 깊은 자괴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당신의 입술은 미안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분열은 당신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경구, 너 자신을 알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라는 뜻을 넘어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충실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에 없는 사과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당신을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차라리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으며 상대방 역시 그 거짓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7번째, 당신은 용서와 사과를 혼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과하는 것을 더 성숙하고 대인배다운 행동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서와 사과를 완전히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입니다. 용서는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당신 스스로의 평화를 위해 그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을 위한 것이며 상대방의 사과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가 사과하지 않더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다릅니다. 사과는 명백한 잘못에 대한 인정과 책임의 표현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상처받은 당신이 먼저 사과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본적인 인과율과 도덕적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를 우리 상황에 맞게 바꾸어 봅시다. 나는 상처받았다, 고로 나는 피해자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할 명백한 진실입니다. 당신의 존재와 당신이 받은 상처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상처 준 사람에게 절대로 먼저 사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으며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성스럽고 처절한 투쟁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외침입니다. 당신의 무대응은 무관심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감정적 하수구,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부당한 상처를 받으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순간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니체의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당신이 겪은 상처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시련입니다. 이 시련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서 싸워 당신의 것을 쟁취하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먼저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용서를 빌어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그 착한 마음, 그 고귀한 망설임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그 선량함이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당신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낱낱이 고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상처 준 사람에게 절대로 먼저 사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당신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마법의 주문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동화가 아닙니다.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독사가 꿀을 바른 혀를 날름거리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분별한 사과는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됩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지나친 관대함은 종종 약점으로 오인된다. 당신의 사과는 그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는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과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당신을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의 화살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 됩니다. 자, 이제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왜 먼저 사과해서는 안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심장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첫 번째, 당신은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교묘하게 당신 탓을 하며 스스로의 양심을 속입니다. 네가 원인을 제공했잖아.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가 예민하게 반응한 거야. 이런 말들 지겹도록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당신의 사과는 그들에게 완벽한 면죄부가 되어줍니다. 거봐,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그러니 우리 사이는 이제 쌤쌤이야.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당신에게 떠넘기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스스로를 경멸하는 자는 경멸하는 자로서의 자신을 존중한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경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의 감정까지 돌봐야 하는 부당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은 온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당신이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할 기회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섣부른 사과는 그들을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악인으로 남게 할 뿐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갑과 을의 관계를 영원히 고착시키게 됩니다. 권력 관계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결정됩니다.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을의 위치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는 불평등한 권력 구도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언제든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다음번 갈등에서 더욱 당신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도 사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당신이 먼저 다가와서 사과할 테니까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가치와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의에서 비롯된 사과가 오히려 당신을 얕잡아 보이게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무대응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설정한 존엄성의 경계선이며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은 스스로의 감정을 부정하게 됩니다. 당신이 느꼈던 억울함, 분노, 슬픔, 이 모든 감정은 당신이 부당한 일을 겪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사과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감정을 스스로 부정하고 억압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했나 봐. 사실 별일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당신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감정들을 똑바로 마주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억지로 사과를 내뱉는 행위는 결국 당신의 자존감을 좀먹게 만듭니다.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고 타인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기분을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 자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위로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온전히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내면의 힘을 되찾고 건강한 자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그들에게 왜곡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는데 당신이 먼저 사과한다면 그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그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결국 상대방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는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끔찍하고 왜곡된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악마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셈입니다. 당신의 선의는 그들을 더 교활하고 이기적인 괴물로 만드는 자양분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신 혹은 또 다른 선량한 누군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칸트는 너의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보편적인 법칙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만이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는 부조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당신 자신을 지키는 행위를 넘어 그 사람에게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단호한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을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당신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어리석은 조력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모든 갈등에는 핵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사과를 하는 순간 이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과를 하고 말고의 문제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제 대화의 초점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가 아니라 네가 먼저 사과했으니 나도 받아줄게. 혹은 나는 아직 네 사과를 받을 준비가 안 됐어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 옮겨갑니다. 결국 진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당신은 감정적인 소모만 겪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덮어둔 문제는 언젠가 훨씬 더 큰 악취를 풍기며 다시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싶다면 문제의 핵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너의 그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어.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버리고 진정한 소통과 해결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섣부른 봉합은 더 큰 흉터를 남길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해본 적 있습니까? 억울함과 분노가 들끓지만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혹은 더 큰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억지로 미안하다고 말해본 경험, 그때 당신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아마 깊은 자괴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당신의 입술은 미안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분열은 당신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경구, 너 자신을 알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라는 뜻을 넘어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충실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에 없는 사과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당신을 위선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차라리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으며 상대방 역시 그 거짓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일곱 번째, 당신은 용서와 사과를 혼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과하는 것을 더 성숙하고 대인배다운 행동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서와 사과를 완전히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입니다. 용서는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당신 스스로의 평화를 위해 그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을 위한 것이며 상대방의 사과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가 사과하지 않더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다릅니다. 사과는 명백한 잘못에 대한 인정과 책임의 표현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상처받은 당신이 먼저 사과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본적인 인과율과 도덕적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를 우리 상황에 맞게 바꾸어 봅시다. 나는 상처받았다, 고로 나는 피해자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할 명백한 진실입니다. 당신의 존재와 당신이 받은 상처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상처 준 사람에게 절대로 먼저 사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으며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성스럽고 처절한 투쟁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외침입니다. 당신의 무대응은 무관심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감정적 하수구,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부당한 상처를 받으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순간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니체의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당신이 겪은 상처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시련입니다. 이 시련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서 싸워 당신의 것을 쟁취하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